자, 수험생 여러분, 시험 잘 보셨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2021년도 지방직공무원 9급 환경공학 개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파수의 단위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 묻는 개념입니다. 주파수는 우리가 헤르츠 단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퍼세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음에 있었을 때의 소리는 이러한 사인 곡선을 그리는 파장으로서 이게 360도 한 번 가는 게 한 번 사이클 돌아간다라고 했고, 이것이 한 번 돌아가는데 걸리는, 요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하면서 주파수는 이 주기의 역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나? 1초 동안 이게 몇 번 반복되나. 그래서 고주파수다라고 한다면 1초 동안 엄청나게 많은 횟수가 반복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단위는 퍼세크. 그런데 여기에서 몇 번 반복된다라고 했으니까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per cycle per sec 우리가 이제 헤르츠라고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수용액의 pH가 1.0이다. 이것도 가장 기초적인 거죠. 환경공학 기초에 pH 나오면 pH는 뭐다? 수소의 몰 농도의 역수에다가 로그, 상용 로그를 취한 것이다. pH는 로그, 그래서 여기에 pH가 1이다라는 것은요. 지금 로그 H,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그 H 플러스 1이니까 H 플러스의 마이너스 1 제곱승이 10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죠? 수소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1 제곱승 따라서 0.1 이다라는 거. 그냥 쟤는 프리러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의 딱 하면서 이제 알죠? pH 2다라고 하면은 10의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승. pH가 6이다 하면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승.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적조의 원인과 일반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적조의 원인와 편모 조류와 그 다음에 규조류 그리고 일부 원생생물 알고 있죠. 그래서 맞구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조 대책으로는 액화 산소의 공급이 있다. 아니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 이제 수험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조는 뭐라고 했다? 바다의 부영양화. 그러니까 바다에서 부영양화, 즉 영양물이 너무 많아서 유기물이 너무 많고 영양소가 너무 많아서 조류 생물들이 급성장하는 게 적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 많고 영양소 많아서 이러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다? 빨리 산화할 수 있는 호기성 상태에서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게 미심쩍어. 그래도 너무 한번 가보세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적조가 발생해도 평소와 같이 사료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그냥 여기 깊게 고민 안 하고 요 3번 문항만 봤어도 이거는 그냥 바로 풀리는 거죠. 왜? 바다의 부영양화. 지금 너무 영양소가 많고 유기물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 조류가 급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다 계속 사료를 공급한다는 건 영양소를 계속 주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적조의 대책으로서는 그 적조가 발생하는 양식장에서 자연 휴식연제를 실시한다라고 했었죠. 그 자연 휴식연제를 주는 게 바로 양식장에서 양식업을 하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 뭐 여기에서 표현은 조금 달랐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조 생물을 격리하는 방안으로 해상 가두리 주위에 적조 차단막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자,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류가 급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막아야 되는데 조류의 성장 조건은 바로 햇빛도 있고 그다음에 일사량, 그러니까 햇빛이 있어서 일사량이 풍부하고 온도도 수온도 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며 영양소가 풍부한 그러면서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염분 농도가 좀 낮고 그리고 아주 거센 파도가 있으면은 조류 덩어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안정된 수계를 형성하는 곳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일사량을 차단하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법규가 나온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있었을 때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재에 이제 바뀐 것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고칩니다 라고 몇 번 얘기했고요. 마지막 파이널 강의에 있었을 때도 이 부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수업 시간에 그 뭐가 바뀌었다? 바로 항목이 있었을 때 PM 2.5가 권고 기준이었지만 지금 유지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유지 기준 항목을 쭉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항목인 뭐가 되죠? 여기 있는 총 부유 세균 PM10, PM 2.5 그리고 이산화질소 아니죠. NO2 아니죠. 자, 이산화질소는 권고 기준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게 바로 유지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지 기준, 그러니까 권고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뭐 다 있으니까 뭐 안 적어도 되긴 합니다만, PM2.5,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게 바로 유지 기준이 되고요. 이산화질소와 더불어서 권고 기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뭐 라돈. 그 다음에 그렇죠. 요 라돈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맞죠? 그래서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라돈 이러한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4개니까 이 권고가 있어서 제가 헷갈렸는데 권고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곰팡이. 이렇게 해서 총 4개. 그래서 권고 기준에는 곰팡이, 라돈, 총 VOC, 이산화질소 4가지가 권고 기준이고 총 부유 세균, PM10, PM2.5,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유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여기는 내가 유지 기준을 다 몰라도 권고 기준을 다 몰라도 사실 또 PM2.5가 권고 기준이었다가 유지 기준으로 됐는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권고 기준이었죠. 총 VOC랑 라돈을 더불어서 권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금 써왔는데도 까먹고 지금 제가 열심히 썼죠. 자,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총 수중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분석에 있었을 때 사용하는 약품이 아닌 것은 이거 COD BOD의 측정법과 COD의 측정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DO 측정, 이게 우리가 보통 실험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하는데 DO, BOD, CO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이라든가 공정시험법에 있었을 때 약품 같은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이걸 다 외우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할 거야 해서 꼼꼼히 해주면 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가 화로 내려갑니다. 왜? 여기에 있던 꼼꼼한 물질들을 언제 무엇을 넣고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고 또 이 물질이 무슨 작용을 한다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뭐죠? 이 COD 분석에 사용하는 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망가상 칼륨 같은 경우엔 과망가상 칼륨과 그 다음에 Ag2SO4 염소 이온을 염소에 대한 방해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 외에 이제 적정할 수 있는 옥살산 나트륨 그다음에 요오드 그다음에 아지도아 나트륨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또 중크롬산 칼륨법에서도 뭡니까 Ag2SO4랑 HgSO4 질산은 있죠. 여기에서는 바로 HgSO4가 염소에 대한 방해 요인을 제어하는 그러한 물질로 작용하는데 차치하고라도 난 이거 몰랐어 라고 하더라도 풀 수 있었어요. 뭡니까? 중크롬산 칼륨 있고 과망가산 칼륨 당연히 있죠. COD에서는 중크롬산 칼륨법과 과망가산 칼륨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산성에서는 뭡니까? 황산 집어넣고. 근데 이게 뭐죠? 이제 알코올, 그러니까 페놀이에요, 페놀. 페놀이 COD 분석에 들어갈 리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D 분석에 있었을 때 우리가 유기물을 산화하고 그다음에 환원제를 집어넣어서 남아있는 산화제를 다시 적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 또는 환원제를 산화하고 환원제를 집어넣고 남아있는 환원제에 대해서 산화제를 또 넣은 다음에 이 남아있는 산화제에 대해서 또 적정하는 것, 뭐 이러한, 아니면 환원제 자체를 적정하는 것, 이렇게 이게 되는 게 바로 COD의 분석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조류의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기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기초, 앞서서부터 단위, 그다음에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는 것,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서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의 성장, 조류에는 뭐죠? 미생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광합성을 하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고 수온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성 물질이 없어야 되며 이왕이면 질소, 인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조류의 성장은 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나오죠. 우리가 보통 적조 현상이 한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가는데 그게 바로 따뜻한 수온을 맞춰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는 적조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로 이거는 그냥 1번부터 예문이 틀린 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조류의 성장은 수중의 용존산소에 영향을 미친다. 왜? 광합성을 하니까. 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는 수중에서는 용존산소가 과포화되고, 또 밤이 되어서 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 뭐하죠?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해서 수중의 용존산소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니까 용존산소 농도에 굉장히 직결적인,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류 성장의 주요한 제한 요소에는 질소와 인, 영양소에서 가장 중요하죠.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유기질로서 활동할 수 있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태양광은 조류 성장의 제한인자이다. 앞서 적조 현상에 있었을 때도 그 조류, 적조를 일으키는 조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태양광이 바로 광합성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조류 성장의 제한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폐기물의 고용화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해당이 되죠. 폐기물은 고용화함으로써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우리 교재가 요게 지금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거는 아마 좀 꼼꼼하게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수험생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고용화의 목적이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교재에. 우리 고용화의 목적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취급하기 어려운 것들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사능이라든지 접근하기도 어려운 위험한 물질, 또는 독성이 강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부피가 늘어나는데 폐기물의 대부분의 처리는 부피를 줄이고 용량을 줄이고 이러한 것으로서 목적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고용화만큼은 부피가 늘어날 수 있다. 항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어날 수 있다예요. 공정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정말 취급하기 어렵거나 반드시 격리해야 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게 방사능 폐기물과 독성이 강한 중금속, 이러한 물질들이죠. 그래서 고용화 처리의 목적을 보면 이렇게 취급하기 어려운 걸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폐기물, 오염물질의 성분의 소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피해가 더 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 바깥으로 소실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단, 격리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우리가 물은 탁월한 용매이기 때문에 물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오염물질 방사능을 막 붕괴시켜서 완전 잘 깨끗해서 독성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고용화는 뭐라 그랬다? 감옥이라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감옥으로 가두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즉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딱 가두어서 격리를 시키는 게 바로 고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의 강한 독성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고용화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시멘트 기초법은 무게를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멘트를 처리하는 시멘트 기초법, 뭐 포졸란, 다가 시멘트법, 이러한 것들은 시멘트를 만드는 공정에 물을 섞어요. 물을 섞고 또 시멘트 고화제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 부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기초법은요, 석회 플러스 오대어 폐기물 우리가 그러니까 차단하고자 하는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과 그리고 뭘 넣는다? 포졸란. 포졸란도 폐기물이죠. 그래서 폐기물을 폐기물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 유기체 중합법은 화학적 고용화 처리법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고민했을 수험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화와 안정화는 폐기물 처리법에 있었을 때에 화학적 처리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기체 중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 핵폐기물처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말랑말랑한 유기체로서 코팅을 하고 이제 싸서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약품을 집어넣어서 주변에 고용화하는 과정에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 오염 물질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서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또 유기체 중화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유기체 중화법은 핵 폐기물 처리에 많이 적용되며 고용 폐기물을 유기 중합체에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이다. 격리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 문제, 꼼꼼하게 막 이제 뭐랄까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저렇게 해석해도 되나? 하고 조금 혼돈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딱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이거야 정확하게 기억했던 것에 대입을 해서 푸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열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열섬 현상은 도시의 열 배출량. 일단은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열량이 많이 배출되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게 열섬 효과입니다. 맑고 잔잔한 날 주간보다 야간에 잘 발달한다. 자, 바람이 있으면 열 확산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분이 있으면 열의 완충 역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맑고 수분이 없고 잔잔한 날 바람이 없어서 열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희석과 완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날에 훨씬 더 잘 일어나고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크게 발달하죠. 다음 더스트돔 이펙트라고 하면 왜 먼지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 많이 설명했었죠. 도심에 이렇게 고층 건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열이 막 발생하게 되는데 열이 발생하면 중심부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밀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위로 상승합니다.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냉각이 된 공기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가 저기압이고 상대적으로 고기압인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죠. 밀고 들어오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공기도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바깥으로 확산을 못하고 계속 이 도심 주변을 맴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염물질이 집적되는 이러한 효과가 일어나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 잘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4번 도시의 공원이나 호수 지역에서 자주 나타난다. 자, 아까 물은 무슨 역할을 한다? 물은 열의 완충 역할. 그래서 우리가 수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은 잠열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열의 흡수와 방출이 우리 에너지 조절, 온도 조절이 가능할 만큼 이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섬 효과에서 우리가 열섬 효과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바로 도시 표면에 있는 건축물의 재질이 변했기 때문이죠. 시골이라면 좀 그렇고요. 도시 외곽에 도시 외곽에 뭡니까? 건물이 많지 않은 곳은 숲이고 나무고 강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있다 보니까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심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이러한 재질이다 보니까 시멘트 이러한 재질이다 보니 수분이 굉장히 없는 재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에 완화되는 완충 효과가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수가 있으면 그만큼 열의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열섬 효과로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죠. 요 이제 중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열섬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약간 응용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키포인트는 이 공원이나 호수 지역에 자주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 열섬 효과의 근본적인 것은 열이 확산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면 이게 희석될 수 있는 조건들이 도심에선 사라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생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화학 문제도 아니고 거의 수학 문제에 가깝죠. 자, 직경 10마이크로인 미세먼지 PM10입니다. 한 개와 같은 질량을 가지는 초미세먼지 PM2.5는 최소 개수가 몇 개냐. 이게 PM10이랑 똑같은 질량을 가지면 그 PM10이 한 개라면 PM2.5는 몇 개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죠? 완전 부형이면서 밀도가 동일하다. 밀도가 동일하면은,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으면 크기죠. 자, 그러면 크기에 대한 크기예요. 근데 크기면 바로 구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질량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부피로만 크기를 비교하면 개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10마이크로에 대했을 때는 반경이 5. 그래서 3분의 4 파이 곱하기 5마이크로에 대한 3제곱이며 그 다음에 PM2.5는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2분의 2.5지요. 의 3제곱. 그래서 결국 9의 부피를 구하는 게 3분의 4파이든가 4파이든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앞에 어쨌든 다 없어져요. 그래서 부피이기 때문에 뭐죠? 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다. 요거를 풀면 나와요. 그래서 요걸 풀면 얼마예요? 바로 64. 여기에서는 이런 거 안 배웠는 데가 아니고요. 동일한 밀도다라는 것, 구형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태비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태비아에 그러니까 적합한 초기 탄소 질소, 이게 뭐죠? 탄질비. 탄질비가 우리 교재에 20에서 30. 근데 또 약 20에서 50까지도 우리가 적용 가능하다, 확장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가요. 태비아 더미를 조성할 때 최적 습도는 70% 아니죠? 이것도 기본이에요. 태비아에 있었을 때 최적 수분의 조건은 50에서 60%. 그래서 수분이 40% 미만이 되면 미생물이 물이 부족해서 태비아가 잘 진행되지 않고 60% 이상이 되면 공국이 물로 다 차 있기 때문에 현괴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거 바로 그냥 이건 수치로도 그냥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것. 그다음에 중온, 고온, 중온이니까 고온 다음에 온도 떨어지고요. 그다음 호기성 산화분해는 산소 공급. 그래서 태비아의 특징은 우리가 현기성 유기물 분해의 특징 과정을 다 접목하지만 사실 가장 우리가 속도가 빠른 건 기계식 태비아 빼고 호기성 태비아다. 그래서 호기성 태비아가 기본으로 4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걸린다면 현기성 태비아는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성 상태에서 태비아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다음 11번입니다. 자, 프로판 가스를 완전 연소하고자 할 때 산소 기체의 부피인데요. 자, 여기에 뭐죠? 5리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판 C3H8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거죠. 이거 뭡니까? 무조건 완전 연소한다 하면은 탄소는 CO2가 되고 물은 남는 물대로 계산해서 H2O가 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물이 8개, 수소가 8개니까 여기는 4가 와야 그렇죠? 4가 와야 요게 지금 맞는 거죠. 그래서 수소, 탄소 다 맞고 여기에 이제 필요로 했던 산소의 개수를 구하면 O2, 여기 5니까 4면 2 플러스 3 해서 5. 따라서 얘가 1몰이 있으면 얘가 5몰이 필요하고 기체일 경우에는 몰과 부피비가 같다. 따라서 얘가 1리터이면 얘가 5리터. 5리터이니까 5, 25리터.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연소 계산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반응식으로서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마스킹 효과. 그런데 이례적으로 소음이 두 번째 또 나왔어요. 마스킹 효과. 이건 소리에 대한 개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스킹 효과는 간섭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두 소리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큰 소리만 들리고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주파수의 그러니까 주파수가 비슷할수록 잘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의 같다 하면 그 두 음의 주파수가 거의 같다 하면 오히려 맥동 현상, 맥놀이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근데 비슷할수록이니까 맞고요. 마스킹 소음의 레벨이 높을수록 마스킹되는 주파수의 범위가 늘어난다. 자, 이런 표현은 좀 안에서 생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스킹 레벨이 높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소리의 진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진폭이 이만큼 큰 소리와 그 다음에 소리가 진폭이 이만큼 똑같은 주파수인데 이러한 소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이 주파수를 가지고서 마스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파수가 이러한 주파수를 가지는 소리를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파수 음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큰 소리가 크면 그만큼 마스킹되는 주파수의 범위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마스킹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마스킹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여기 튀어나오는 애들 있죠. 그래서 주파수의 음이 저음일수록 고음을 잘 마스킹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그 크기가 클수록 레벨이 크다. 힘이 에너지가 클수록 더 많이 마스킹을 한다.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못 듣게 하는 현상. 이게 마스킹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못 듣게 하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취 명료도를 저하시킨다라고 표현했었죠. 어렵게. 근데 여기 쉽게 풀어놨고요. 고음은 저음을 잘 마스킹한다. 요거 잘 나오는 표현이라 그랬죠. 틀렸죠.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몇 번이나 강조했던 마스킹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좀 생소하게 나왔을 수는 있어도 답을 고르는 키워드는 진짜 기본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 13번입니다. 헬스의 담수화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교재에서는 담수화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자, 우리가 담수화를 하는 방법은 가장 재래적인 방법이 뭐죠? 끓여가지고 증류수를 만들어서 식혀서 다시 물로 만드는 이게 바로 가장 재래적인 헬스의 담수화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재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적용을 해서 그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재현성이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증발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서는 해수의 담수화하고 뭐가 더 적용되고 있어요? 막역압법. 그래서 전기투석이나 역삼투압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오존산화는 어떨 때 쓰입니까? 유기물, 산화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해수는 유기물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각종 무기염들입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거는 뭐 해수의 담수화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물의 온도를 표현했을 때 가장 높은 물의 온도는 몇 도인가? 자, 요게 단순해 보여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언급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참 이 문제 나오고 나는데 제가 아이고 언급을 할걸 이라고 무릎을 쳤던 거죠. 자,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못생긴 글씨로 쓰는 것보다 깔끔하게 보여드린 게 낫겠죠. 자, 일단 화씨와 섭씨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화씨에서 섭씨로 바꾸려면 어떻게 화씨에서 32도를 빼고 그 다음에 135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계산을 해왔어요. 제가 57.2. 자, 켈빈 온도는 잘 알죠. 그래서 338.15 빼기 273.15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섭씨 온도로서 65도씨. 자, 랭킨 온도는 우리가 화씨 온도에다가 약 460도씨 정도를 더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459.69도씨, 69 온도를 더한 건데 그냥 켈빈 온도의 5분의 9 한 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걸 갖다 섭씨 온도로 바꾸려면 곱하기 5분의 9 하면 켈빈 온도죠. 그래서 켈빈 온도에다가 273.15를 빼면 바로 섭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약 71.3. 그래서 뭐죠? 여기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다 섭씨 온도로 바꿔놨더니 1번 75도씨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화씨 온도, 랭킨 온도, 켈빈 온도에 대한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관로 내에 발생하는 다시 바이스바흐식 마찰 손실 수도. 자, 힘의 손실은 우리가 유체 관로 내에 흐를 때는 D분의 L 곱하기 속도 앞은 2G분의 V제곱. 그리고 유체가 물일 경우에는 보통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나 유체가 물이 아니면은 비중을 곱한다. 자, 이게 바로 속도 흐르는 관로 내에서 일어나는 힘의 손실 부분인데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힘을 수도라고 하기 때문에 수도 손실이라고 표현하며 기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압력으로 힘을 표현하죠. 그래서 압력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통칭하는 것은 바로 마찰 계수를 곱하면서 우리가 관로 내에 유체가 흐르면서 힘의 손실이 마찰에 의해서 사라졌다. 마찰 손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찰 수도 손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다? 유체가 물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이 식은 딱 그냥 가장 기본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마찰 계수는 뭐 F를 쓸 수도 있고 4F를 쓸 수도 있고 람다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마찰 손실 계수에 비례하며 관의 길이에 비례하며 관경에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바로 틀린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바이스바흐식을 이해하신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는 속도압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염소로 나왔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문제는 BOD. BOD가 몇 ppm인 하천이 또 BOD가 몇 ppm인 지류를 만나서 서로 섞였을 때 그때 총 합류 지점에서의 BOD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 많이 풀었죠. 근데 단지 여기는 뭐가 나왔다? 염소로 나왔을 뿐이에요. 염소로 나왔으면서 염소가 보존성이다. 즉 소모되지 않고 그 농도가 섞이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두 흐름은 완전 혼합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염소 농도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러면 굳이 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여기 지금 밀리그램 퍼 리터죠. 25 밀리그램 퍼 리터. 유속은 12 큐빅미터 퍼 세크. 이걸 또 뭐 큐빅미터 퍼 세크나 또는 리터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지금 단위 환산에 있을 땐 시간을 가장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밀리그램 퍼 리터인데 이 밀리그램 퍼 리터 그대로 쓰면 좋겠고 이 단위는 나중에 나눠져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12 플러스 3 큐빅미터 퍼 세크. 그래서 여기에 3m 퍼 세크 되는 건 40 밀리그램 퍼 리터 곱하기 3 큐빅미터 퍼 세크.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밀리그램 퍼 리터로 계산하라 그러는데 밀리그램 퍼 리터, 밀리그램 퍼 리터. 큐빅미터 퍼 세크, 큐빅미터 퍼 세크, 큐빅미터 퍼 세크.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없어지면 남는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예요. 그냥 이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28 밀리그램 퍼 리터. 단위 환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폐기물 소각 시 발열량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연소 생성물 중에 수분이 액상일 경우, 자, 이거 뭐죠? 물이 기상으로 변하면서 소모하는 잡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고위 발열량. 따라서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한다. 다음에 연소 생성물 중에 수분이 증기다. 이건 뭐죠? 우리가 물이 증기로 되면서 그 증기로 바뀔 때 흡수하는 에너지까지 우리가 발생한 열이 다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열량을 얘기하죠. 그럼 뭐다? 저희 발열량. 앞에 맞습니다. 고체와 액체가 발열량은 고체와 액체연료의 발열량은 불꽃 열량계. 요거는 우리 교재 진짜 구석에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 보면 한 300, 한 300 몇 페이지 정도 폐기물 개론에 있어요. 폐기물 개론에 폐기물의 특성을 측정함에 있었을 때 밀도 측정하고 뭐 수분량 뭐 이런 가연분 설명할 때 그때 우리 폐기물에 있었을 때 고체와 액체는 뭘로 측정한다? 열량계를 단일 열량계로 측정할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본부식 열량계.
기체일 경우에는 윤겔스식 열량계를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거 틀렸죠. 그렇죠. 본부식 일반적으로 불꽃 열량계 아닙니다. 실제 소각로는 배기가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위 발열량을 사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자, 이게 뭔 소리예요? 배기가스 온도가 10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수분은 전부 다 증기 상태로 나갈 거예요. 수분이 증기 상태로 있을 때의 열량이 저위 발열량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설명과 밑에 있는 설명이 다 맞아떨어져요. 사실상 나는 이거 몰라. 근데 우리 교재에 있었어도 기억이 안 나. 너무 구석에 있어서. 라고 하더라도 지금 1번, 2번, 4번은 너무 명백하게 맞아요. 틀릴 구석이 없어요. 답은 3번. 다음 18번입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죠. 자, 순도 90%인 CaCO3. 자, 산성용에 용해시켜서 최종 부피를 360ml로 조제했을 때 뭘 구하라? 노르말 농도를 구하라. 노르말 농도는 이퀴벌런트 퍼 리터다.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앞서서 있는 단위 환산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0.4g. 이 얼마? 360에 녹아 있어요. 자, g이 아니죠. 그럼 g을 뭘로 바꿔야 돼요? 당량으로 바꿔야 돼요. 자, CaCO3는 여기에서 나는 CaCO3가 101몰 분자량이 100이고 얘가 2당량이라는 거 아니까 우리가 항상 CaCO3의 당량가를 50으로 했었어요. 50g.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여긴 다 주어졌어요. C 40 플러스 C 12 플러스 16 곱하기 3 하면 얘는 100입니다. 그래서 CaCO3 1몰 분자량은 100g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뭐로 해리가 되죠? Ca 플러스랑 E 플러스랑 CO3 E 마이너로 해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얘는 전자 두 개에 해당되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2당량으로 반응한다 그러죠? 100g일 때 2당량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램 없어지면서 당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100%가 아니에요. 순도가 90%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0.9 하고요. 자, 그러면 그램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퀴벌런트 당량 퍼 리터여야 되는데 밀리리터죠. 곱하기 10의 3제곱 밀리리터 퍼 리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49, 36이니까 여기 그냥 다 나오네요. 49, 36, 0.0인데 여기에서 곱하기 하면 10 그리고 36이니까 곱하기 10 없어지고 36, 36 없어지고 다 없어지네. 그럼 결국은 요거만 남아요. 100분의 2는 0.02. 그래서 요것도 우리 가장 앞에 있는 기초, 환경공학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노르말 계산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자, 수중 암모니아가 0차 반응. 자, 요것도 우리가 보통은 1차 반응을 하죠. dC 오브 dt는 마이너스 KC의 N승에서 보통 우리가 N이 1인 1차 반응을 하는데 여기는 0차 반응이니까 0이에요. 그럼 얘가 뭐죠? 모든 어떤 수의 0제곱승은 1이다. 따라서 dC 오브 dt는 마이너스 K라는 건데 여기 dt가 넘어가죠. 그래서 적분을 하면 CT 마이너스 C0는 마이너스 K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90%가 반응을 하는 K값 주어지고 90%가 반응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C 90%가 반응했다는 것은 초기 농도가 100이라면 90%가 다 제거되고 남아있는 게 10. 그렇죠. 그래서 CT 10 마이너스 100은 마이너스 K가 10 곱하기 T. 자, 그러면 마이너스 없어지면은 뭐죠? 10T는 90. 따라서 T는 9.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 이제 1차 반응식도 아니고 0차 반응식. 0차 반응식으로서 단지 반응 속도 요 계산하는 것 개념을 확인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줄여서 재활용법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재활용 지정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진짜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 법규를 좀 다루기는 해도 이게 시행령에 있는데 시행령에 있는 재활용 지정사업자에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좀 안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냥 바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재활용 촉진법, 그러니까 재활용법에 있었을 때에 시행령
이게 사실은 법률에 있었을 때는 23조이고요. 그 23조로 타고 들어가면 시행령이 32조인가? 법률에서 32조고 시행령이 23조. 그게 조금 헷갈렸네요. 어쨌든 숫자는 필요하지 않는데 이 시행령상의 재활용 지정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종이 제조업, 유리용기 제조업, 그리고 제철 및 제강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그래서 법규에 있었을 때도 이렇게 참 이게 앞에서 정의 부분은 보통 2조에 나오는데 이게 23조, 32조에 넘어가고 그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구석에까지 있는 게 그렇게 잘 나오는 경향은 아니지만 답을 고르는 데 있었을 때 단순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도 동일한 입장에서 이걸 봤던가라고 했죠. 아마 기억하시게 봤던가 하고 나 못 봤을 거 못 봤다라고 그렇게 보고 푸셨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환경공학개론 9급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매년 기방직 공개되는 9급 문제를 풀면 정말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그냥 꼬우는 것도 없고 함정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봐요. 진짜.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상 앞서서 나왔던 여러 문제들에서 예문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든가 좀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고 하는 좀 생소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 있었을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내용으로서 다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바로 이 지방직 시험의 특징입니다. 환경공학에서 고득점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렇게 되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나는 그 문제 이렇게 풀었어 라고 해서 좀 즐거운 결과가 여러분에게 얻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또 그걸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좋은 합격의 소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